제렘 미디어 연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저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만족도는 100%가 넘습니다. 즐거운 코너입니다. 네. 기초자 평론가 박영식 앵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방송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첫 방송이 가장 뜨거웠으면 그 뜨거운 거에 지난주 반응은 모릅니다. 왜요? 부응해야 되는데 안 찾아봤습니다. 사랑이 한 번만에 식어버리네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즐거웠다. 좋습니다. 저도 네. 즐겁습니다. 왜? 오늘 오늘 또 오늘은 박영식 앵커가 사실 그 기초자 평론가 두 분 마찬가지로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콕 집으셨고 마침 두 분이 똑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근데 잘 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길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코너 얘기할 때 심지어 박영식 앵커를 제가 섭외할 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저널리즘 제이 보던 기억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조립을 해보고 있다. 방송 코너를 만들려고. 네네네. 근데 요새 저널리즘 제이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재래 언론에. 예. 해야 됩니다. 길게 얘기하는 걸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기로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 전쟁 보도와 관련된 문제 의식을 한번 좀 환기시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래 언론들이 전쟁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이란 전쟁이 2월 28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맞아요. 그 시각 이후에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 부분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재래 언론의 문제점, 제목 장사, 선정적 보도, 여전히 전쟁을 게임쯤으로 아는 그런 방식들, 그걸 좀 비판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모르겠어요. 미국의 사대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중심의 보도를 우리 언론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까지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사대주의를 왜 몰라요? 작동하고 있지. 그렇죠. 자, 첫 번째 일단 사건을 봐야 되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일단 2월 28일에 아이들 다수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 남부의 한 도시에 학교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미사일을 맞았고 7세에서 12세 여학생 160여 명을 포함해서 총 180명이 사망했고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 숫자도 중요한데 단 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범죄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고 미국 국방부하고 이스라엘은 그 지역 공격 사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 가장 사악한 핑계를 댔는데 그 시설은 혁명수비대 기지의 일부였다라고 초기에 보도를 했어요. 최근에 그런 밈이 떠돌죠. 네. 이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핑계 삼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때에 팔레스타인어로는 병원을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병원을 이렇게 쓰고 팔레스타인어로는 학교를 이렇게 쓰고 병원을 이렇게 쓰고 호텔 이렇게 쓰고 호텔을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근데 이스라엘 말로 하면 다 미군 군 기지다. 하마스 그래요. 기지다. 네. 그런 일이 쉴 새 없이 2년 동안 일어났거든요. 이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눈 감고도 이거 이스라엘이 껴있는 전쟁이구나라고 알죠. 네. 뭐 그 사고를 또 배경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뭐 또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요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이란 테헤란 타임즈에서 트럼프에게 똑바로 이 장면을 보라고 숨진 초등생들의 얼굴을 일면 전면에 담았던 이 사실도 있다는 거. 이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보도를 사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도 이걸 텍스트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지금 박영식 앵커 준비해 주신 거 보고 처음 봤어요. 예. 이거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또 화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서 썼고요. 다만 이란 신문이 트럼프 look them in the eyes라는 보도를 통해서 일단 일면에 담았고. 눈을 보라. 예. 그리고 나온 배경이 있어요. 예. 트럼프가 학교 폭격은 또 이란 소행이다.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또 반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란 소행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제자 보도 기억나실 겁니다. 메이드 인 USA가 또 나왔어요. 이제 미사일에
시그널 송수신을 담당하는 기기들이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걸 잘 찾는데 그걸 찾았더니 떡하니 메이드 인 USA가 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거짓말도 지금 탄로가 난 거고, 음. 예, 지금 숨진 초등생들의 사진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자마자 한국 언론에서 양쪽 주장을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보도를 했고요. 공격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유사한 형태의 보도가 많아서 뭐 제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다 갖고 왔습니다만은 테헤란 곳곳 쾅쾅 미국 이스라엘 vs 이란 교전 사흘째 뭐 이런 보도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건 좀 민망하네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쾅쾅 이런 것도 싫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좋지 않아요. 예, 네. 이란 이미 패배, 트럼프의 말 vs 미국의 항복 없다 이란. 그리고 뭐 걸프까지 불길. 뭐 어떤 보도를 찾아보면 활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할 만한 제목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봐야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참극이 있을 때 과연 편집 기자가 그런 글씨를 쓸 수 있는가? 그렇죠. 남일 보듯이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우리 땅에 만약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어떤 언론사 기자가 활활, 쾅쾅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양측의 자극적인 워딩을 제목으로 뽑아서 벌스스 보도로 대립구도만 강조한다라는 거. 자, 근데 비교될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도 뭐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인데. 와, 근데 너무 네. 높은 스탠다드다. 네. 우리나라 언론한테 알자지라를 요구하시면 네. 하지만 매우 훌륭한 예라서 예, 이거는 이제 예. 인용을 해드려야 돼요. 네. 알자지라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이제 미국에서도 이 언론과 관련돼서 모니터링하는 사이트가 이 알자지라의 보도를 훌륭한 케이스로 다뤄놨어요. 네,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네, 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취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알자지라는. 굉장히 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지난 10년간의 위성 사진을 분석했고요, 저 짓을 했어요. 영상을 분석했고 공식 기록들을 다 확인을 해나가면서 이 해당 학교가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 트럼프까지 거짓말을 해대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2013년에는 해당 부지가 군사 기지 내에 있었으나 2016년에 내부 담장을 쌓아서 기지와 학교를 완전히 분리했다. 그리고 위성 사진상 학교 마당에 어린이용 경기장이 설치돼 있고 놀이터가 설치돼 있고 벽면은 밝은 색채의 벽화가 있다. 심지어 부서진 학교의 사진을 봐도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과연 군사 시설이겠느냐? 이란의 군사 시설이거나 이런 가짜는 핑계와 변명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폭격 당일에서도 학교 주변에는 민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전형적인 교육 시설로 보인다. 엄마 아빠가 애들 드랍해주고 있었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까지 10년간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어떤 이란 쪽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일대 사건이며 전쟁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자지라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저 2월 28일에 위성사진 분석에서 나오죠. 맞습니다. 군사 기지에 한 발, 학교에 한 발 따로따로 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알자지라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13년 전에 아주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타격 목표를 설정해서 쐈다면 이건 과실이다. 근데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각각 썼기 때문에 이거는 보란 듯이 계획해서 쐈다라는 어찌 보면 증거를 들이밀어 준 거죠. 네. 예, 그래서 알자지라의 보도를 보면 이놈들이 누가 더 사악한지는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라서 한국 언론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 반응이나 이란 반응을 그냥 써제끼는 게 아니라 위성 사진을 판단해서 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언론과 비교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죠. 포인트는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던히 많은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노력하는 과정과 절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사건을 봤을 때는 하메네이는 죽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메네이 나쁜 사람이죠. 네. 네, 뭐 우리 반정부 시위하는 막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개전 당일에 이란 시민들 나와서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예, 네.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거에 모든 지구인들이 박수치고 쌍수 들고 환영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죽은 것을 마치
축제를 벌이듯이 전 세계 시민들이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국내 언론은 하메네이 재산이 수백조 원 누가 차지하나 이제 이런 보도. 진짜 있어. 경제지에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모노폴리야? 그 독재자 제거 성공 하면은 이게 성공적인 작전의 수행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만세. 이렇게 읽혀질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꼭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우리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고 어떻게 종결지어야 되는가 이게 국제 규범에 담겨 있는 거고 전쟁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은 내정 간섭이자 전쟁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재자 성공은 잘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보통 잘 먹히는 예더라고요. 그거 뭐였죠? 그 청나라 군대가 조선군을 진압하러 들어왔던 이모군란. 이모군란 직후에 네.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요 청나라에서. 근데 저 멀리 외국의 언론에서 네. 흥선대원군이 뭘 잘못했는지, 경복궁을 짓느라 근정전을 짓느라 돈 얼마나 썼는지 이것만 쭉 늘어놔. 그렇죠. 그 돈을 누가 가져갈까? 예. 예, 경술국치일 다음 날이야. 저 세계 반대편의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데에 고종이 뭘 잘못하고 뭘 잘못했대. 네. 이걸 써놔.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독재자 제거를 성공한 것은 무난히 잘한 일이고 그리고 하메네이 재산은 누가 가져가는지 등등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94조 원 재산 두고 떠난 하메네이 이거 누가 차지할까? 이 자산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네. 그리고 3만 명을 사망시킨 강경 진압으로 인한 너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방식으로 죽어도 돼. 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한 논리니까 그러면 민간인 그 초등학생 사망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갔을 때 명재촉이란 말을 우리나라 언론이 쓸 것인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BC는 이 전쟁에 대한 관점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시기에도 여러 분석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1월 중순에 내놓은 이제 보도를 보면 여러모로 이란은 쉽게 몰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분석 보도를 내놔요. 그래서 BBC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옥죄기를 계속하고 결국 올해 초에 중동의 먹구름이 드리워든 시기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고 정권 교체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시도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난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동안은 뭐에 실패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미국 전쟁의 전쟁의 실패 역사 그리고 베네수엘라 작전과 이란 전쟁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중동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레짐 체인지를 계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란만은 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미리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 꼴이 났지만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에 있었던 국내 보도와 이 BBC를 비교해 보건대 우리 언론은 정말 선정적인 내용들을 제목을 달아가면서 가십성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산해가며 카타르시스에 좀 빠져 있고 해외 언론은 정말 뭐랄까 놀라운 분석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뭐 저랑 김민하 평론가 앉아가지고 2주 전에도 이 얘기했고 화요일에도 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지형이 문제가 되고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 말고는 외침이 성공한 적이 없고 페르시아의 땅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고 시아파의 카르발라 전투로부터 오는 아젠다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라서 순교자를 만들어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YTN 같은 데에서도 혹은 네. 뭐 재래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교수님들이나 뭐 전직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그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BC하고 다른 점은 뭐냐? 네. BBC의 기사에서는 언론인이 그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재래 언론은 언론인들 이름으로는 그게 잘 안 나가요. 맞습니다. 예. 전문가들을 불러와서는 그 얘기 할 수 있어. 그럼 언론인들도 전문가지 뭐 매일같이 공부하시는데 그게 뭔가 그분들은 잘 안 하고 보도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 전문가의 의견이 틀리면 전문가 탓. 뭐 이제 그런 방식의 좀 간편함이 있는 거죠. 언론은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저 연합뉴스 진행하실 때 전문가 인터뷰도 하잖아요. 네. 그쵸 하죠. 네. 그럼 그때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따위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성적으로 그런 DNA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혹은 부정할 이제 수 없습니다. 평론가가 나 실수하면 네.
헐, 저 아저씨 죽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기추자 씨의 의견은 저희 방송국과는 입장이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긋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전문가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널리스트라는 사람들 중에는 표피적으로 이제 지식을 핥는 정도의 수준만 갖추고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전문가 핑계 대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 얘기를 하고요. 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네네네. 미국의 항복 없다, 이란 이미 패배 트럼프. 이 기사는 한겨레가 아니고 중앙 이코노미였고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정정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 링크를 잘못 드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박용식 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공영방송이 이거 보도 어떻게 하는지. KBS 화끈하더라고. 이거 박용식 거 찾기 전까지 저 몰랐어요. 요거는 이제 미디어 오늘이 가장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 잘했어요. 공영방송 KBS가 KBS 전쟁 발발 초기에 어떤 거를 메인 뉴스 첫 번째 리포트로 배치했냐. 이란 민간인 희생 소식이 아니라 코스피 폭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28일이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이었고 완전 최초였죠. 예. 그 다음에 대체 휴일이 있어서 3월 2일에 네. 대다수의 기자들이 놉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에 네. 제대로 된 첫 보도가 시작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뉴스의 첫 번째 헤드라인이 네. 코스피 폭락!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첫 아유, 끝발이 정말. 개끝발이라고 딱 보여지는 거 모습이 전체를 규정할 때가 있거든요. KBS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말이네요. 예. 전쟁이 발생했는데 첫 보도가 코스피 폭락. 아니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 화요일 방송에서도 댓글로 그런 거 걱정해 주신 분들 계셨거든요. 전쟁 때 계속 코스프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네네. 제가 그런 사람들 제껴 놓으시라. 네. 구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한국 언론 싹 다 제껴버리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혹은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남는 시간에 평화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껴놓고 두고 보시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1번 방송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 어떤 코멘트를 달았는지 보면 KBS 노조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장세 중심의 전쟁 보도에 언론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KBS가 코스피 폭락을 톱뉴스로 내보내자 노조는 이틀이나? 네. 예. 노조는 증시 소식이 전쟁의 고통보다 중요한가라며 공영방송에 걸맞게 이란 전쟁을 보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보도할 가치가 있지만 원인인 전쟁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보도 시사본부 수뇌부는 이란 전쟁보다 국내 증시 동향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노조는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국장이 아니라 주갤러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억울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쟁을 나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외부 변수로만 보겠다라는 관점을 KBS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인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기사들을 좀 제가 준비한 거 보면 이것도 좀 기가 막히는데 아이쿠. 이거 이제 게임처럼 보는 거죠. 300만 원 드론 vs 59억짜리 미사일 누가 오래 버틸까요? 이런 거. 자, 이런 그 기사 보신다고 해서 70대 여러분, 40대 애들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게 돼서 이렇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다음 기사는 위기는 곧 기회. 미국 이란 전쟁에 우리 방산 해운수의 기대감. 아까 이런 얘기는 경제 관점이나 수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호재일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런 보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한화 이글스 파크에 가서 이 모기업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평소에 한화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뭘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은 절반 정도는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자랑해요.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사는 조금 많이 자치는데요. 트럼프 손녀 파산각, 전쟁 중 초호화 쇼핑, 미국인들 뿔났다. 이제 이게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면에 있으면 안 되고 연예면에 있으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 사실상 셀럽이니까, 소셜 셀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십성 보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의 아들과 관련된 보도, 트럼프의 손녀와 관련된 보도를 세계면이나 국제면 그리고 이제 전쟁 기사가 얽혀 있는 그쪽 면에다가 많이 담아놓고 이것을 마치 전쟁 기사와 동등한 무게로 다뤄주는 곳들도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런 가십성 기사들도 역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너무 관전하는 형태로 보고 있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일관성은 나는 저 일로부터 안전해 혹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태도긴 하죠. 네.
자, 얘기해서 그리고- 저 몇 밴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그 초등학교 폭격 기사보다 코스피 증권 관련 기사 수가 약 2.2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시 기사를 제가 쭉 살펴보면서 조금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증시 기사들은 숫자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뭐 코스피가 얼마 폭락했다, 뭐 코스닥 얼마, 그다음 시가총액으로 얼마가 뭐 950조가 뭐 증발했다 등등등 숫자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요. 뭐 예를 들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이 뭐 20%가 지나가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고 우리 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고 이렇게 숫자 노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아이고. 업종 분석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났고 이렇게 숫자가 이어지니까 이 업종이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흐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은 이 부담 가능성이 얼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이렇게 하세요.로 이제 그 포스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경제지나 산업면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그들의 또 한편으로 또 일이기도 해서 뭐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근데 숫자가 더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예. 숫자도 그렇고 제목과 관련돼서도 아마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데스킹은 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인류애가 있다면. 그러니까 방산주 얘기하면서 호황이란 단어를 쓸 때 음. 주저는 해라 이 사람들아. 그렇죠. 그 예. 얘기죠. 최소한의 주저함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전쟁을 정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 약간 조정 재료로 쓰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 뭐 매도가 확대됐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숫자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전쟁이 원인이라거나 뭐 국제법 문제, 뭐 민간인 피해 이런 얘기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빠진 부분만 좀 채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보다는 확실히 주가 관련된 숫자들이 훨씬 크게 보도되는 그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이야기보다는 약간 차트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냥 걸어가면서 툭툭만 쳐도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언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대한민국 언론의 인류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촉구 드리고 원인을 이제 가겠습니다. 네. 왜 이러는 거냐? 네, 원인은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중심의 프레임이 분명히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 매체나 미국 당국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 받아 쓰는 경우죠. 외신은 이렇게 보도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이제 음. 직접 본인들이 다들 생방송을 하시니까 네. 이 기술적 차이를 아시잖아요. 네. 인서트 준비하는 거 극악입니다. 네. 저도 네. 기초평론가처럼 네. 어디 틀어볼까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로 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예. 크레딧도 만들고 예. 처리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저 기사 따올 때 예. 바이라인 제대로 살리고 예. 광고 빼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예. 예. 제가 하려던 얘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해외 언론들 따서 인서트 그래픽 만들 때가 훨씬 어렵거든요. 예. 예. 번역도 해야 되고 몇 줄 더 들어가야 되고 예. 이제 30초만 할게 1분 30초 들어가고 그래요. 예. 예.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예. 똑같은 소식에 대한 보도 우리나라 거 찾아보면 구할구푼이 어차피 미국 거 퍼온 겁니다. 맞아요. 이럴 거면 원전 퍼오는 게 좀 더 시간이 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일이죠. 맞아요. 예. 예.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번역을 AI한테 맡기다든지 그래도 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이제 외신 보도, 특파원 보도면 저희가 그냥 아예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기자님 직접 섭외해가지고 통화하고 인터뷰 내보냈던 이유는 뭐? 이런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유니크한 미국에 대한 보도를 경향신문 기자가 했다고? 잘 없는 일이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받아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뒤에 원인들 중에 왜 받아쓸 수밖에 없는가도 또 따로 나오니까 이따 설명드리고 네.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많이 썼던 용어가 선제적 타격, 예방적 타격 뭐 이런 거거든요. 선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선빵이란 소리인데 예방적 타격이. 그 책임은 지들 책임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야 뭐 선빵인데 예방적 타격이라는 표현이 뭔가를 나쁜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구도 측면에서 보면 나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한 자들이 예방주사 놨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방적 타격을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이 아무리 써제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써줄 필요는 없는데 위선 그 자체죠, 그 표현은. 예, 네. 어제도 제가 포털에 가가지고 쭉 한번 찾아보니까
다 예방 타격 쓰고 앉았어요. 다 예방 타격 혹은 선제 타격. 그래서 이 미디어 오늘에서도 또 좋은 보도 하나 나와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국제 분쟁 전문 기자가 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순전히 이제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도 협상의 거치레를 이란 폭격의 은폐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정치평론가와 관련된 코멘트도 미디어 오늘이 따놨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면 BBC가 이란이 예방 공습이라고 주장하는 공격을 개시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 우리 아까 이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란이 텔아비브를 먼저 공격하면서 그렇죠. 이란 예방 타격이라고 너네들은 제목 뽑을 거냐?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주장하면 얘네 왜 쓸 거야?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티 반군이 네. 무슨 게릴라전을 평화로운 동네에서 개시했다고 해서 네네. 후티 반군 성전 이렇게 제목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동일한 이제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MBC 앵커가 이런 인터뷰하는 내용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란의 외무장관한테 MBC 앵커가 질문하는 겁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해외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왜 알려줘야 돼? 미국의 그러니까 이들 군사시설 기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왜 이 사실을 앵커 본인은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어서 이거는 명백하고 간단한 사실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봄?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MBC 앵커조차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MBC 언론을 따서 쓰는 게 어디다? 우리 언론이라는 거죠. 무슨 1934년에 왜 우리 저 총독을 공격함? 네. 그렇죠. 예. 독립군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했네요. 심지어 미국 언론이나 그러니까 소위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향적인 외신 보도들을 한국이 갖다가 써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고 우리가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제일 짜증났던 거 정밀 타격. 정밀 타격이 미국 국방부가 정밀 타격으로 목표물만 제거했다라고 발표하면 정밀 타격을 다 우리 언론도 받아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밀 타격해서 벌어진 일이 뭐였다?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죽은 얘기였다. 그래서 정밀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 사전적 의미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하다. 빈틈없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165명과 18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밝혀온 바에 의하면 네.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정밀 타격할 줄 아는 자들이 초등학생들을 대놓고 죽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전쟁 범죄잖아요. 뜨악한 그걸 정밀 타격이라고 또 받았을 일은 또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25년 전에도 그래요. 걸프전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네. 그때 그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교한 외과 수술. 네. 아유. 그리고 그때 알자지라가 큰 명성을 얻었죠. 실제로 이라크의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가를 다루면서.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래된 거네요. 그리고 2002년에도 지금도 한국 언론은 그 정밀함이라는 단어를 받아다 쓰고 계시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 언론 기자분들이 일단 우리 세상에 인터넷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요. 외신이라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는 서방 언론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그 숫자든 피해자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정확히 다룬 게 알자지라도 당연히 있는데 네. 관련된 그러니까 서방 언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신이라고 부르던 그것들 말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곳에 있는 언론들도 있지만 저는 중국 언론이 이번에 정말 자세하게 다루는 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물론 중국과 미국의 그 관계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외신이라고 할 때 가져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번역기 돌려서 가져오는 것. 마치 그 약간 거기에 내 마음을 기준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돼서 이제는 그게 이상하다고조차 못 느끼는 마치 학교 폭력할 때 먼저 팡 때리는 진짜 그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맞을만 하니 맞았겠지.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든 뭐 정밀 타격이든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됐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도 우리 이제 AI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트랜스레이트 바로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실수 없이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이든 유튜브든 플랫폼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 더 번역하고 더 찾아보고 더 알려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부지런한 소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되게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중국의 문제점은 뭐다? 언론은 중국을 거스를 수 없다. 중국 언론은. 근데 대신에 중국은 이제 당과 언론이 한 팀이다 보니까 언론이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근데 외교사절은 그 해당 국가에 좋은 말만 하지 않죠. 나쁜 것도 그대로 갖다 쓰죠. 왜냐하면 그건 중국한테 좋으니까 약점을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중국의 언론사들이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 새 외교 파트너의 지부의 기자들을 정말 많이 배치합니다. 그래서 기니만 주변 혹은 이집트 밑에 동아프리카 주변 그 국가에 뭐 쿠데타가 생긴다거나 할 때 가장 자세히 보도하는 외신들이 중국 업체인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사우디도 즉 순위파도 시아파도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위안화 덕을 많이 봐서 가장 편안하게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중국 언론사가 돼버렸다. 네. 그 스토리가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금 올해 예측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달 말쯤에 트럼프가 가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이란과 미국 사이를 중재해주는 액션을 보여주면 미국은 중국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네. 외교 무대를 선도하는 평화의 리더라는 딱지를 받으니까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 기로에 지금 중국 언론들도 서서 외신 보도를 정말 잘하고 있다더라. 앞으로 좀 많이 따라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늘어난 추세긴 한데 아직 한국 언론은 잘 눈치 못 채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던 정보가 중국 언론에서 다 나오는 걸 보고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틀이 많이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피스메이커 시진핑?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인 첫 번째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받아쓰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재래 언론들의 배경에는 결국 정보원 접근이 어렵다. 그러니까 취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잔인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제 뭐랄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들을 확보하는 노력보다는 외신 받아쓰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워싱턴, 뉴욕, 이스라엘발 소식에만 지금 의존하는 재래 언론의 한계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자세한 속사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미국 대 이란, 이스라엘 대 이란 뭐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사건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뭐 이제 한국일보 기사도 전쟁은 게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미 나왔거든요. 예,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제목이 실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저랑 좀 인식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재래 언론 기자들도 많은데 네네네. 문제는 똑같은 회사에서 그들이 네. 탓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네. 근데 한국일보가 지적한 내용들 중에도 그렇고 여타 언론이 게임 보도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실제로 게임처럼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네. 즉 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네. 하메네이를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막 30여 발을 쏴가지고 벙커를 버스팅하는 그런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진짜 굉장히 생생한 3D 그래픽으로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도하는 언론사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웃긴 게 원래 언론들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백악관이 먼저 나서서 네네. 콜 오브 듀티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언론들은 좋아라 받았었다. 맞아요. 그걸 보여주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시청률 높아지고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중계되는 게임이나 스포츠처럼 이 하메네이 폭사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전쟁을 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던 내용에 좀 동호반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K방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목들도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가성비가 웬 말입니까? 실제 이거 다 제목이에요. 보시면. 읽어드려야 되나? 팟캐스트도 있으니까. 네, 실전서 가성비 증명. K방산 중동시장 커진다. MBN 국산 방공무기 천궁, K방산 입증, 패트리엇과 나란히 90% 요격, 이란 미사일 지워버린 K방산 천궁. 저 마지막만 보도 되겠네요. 2대1이 위기는 기회, 미-이란 전쟁, 방산 해운 수혜 기대감. 예. 딴 거 다 봐줄 수 있는데 기대감은 안 되죠. 예. 산업적 측면의 게임, 실제로 물리적 측면의 어떤 게임처럼 받아들여지는 보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이게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한 거죠. 그게 결국 클릭수를 높여주고 시청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광고와 직결된다. 이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재래 언론의 구조의 문제인데 앞서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는 외신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기자가 없다. 이건 아까 그 이제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대목이에요. 네. 전문가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 분석 기자 스스로가 실제로 논평을 내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특히 서아시아 드물죠. 맞아요. 안 한다는 거죠.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회사들도 안 키워주고. 맞아요. 안 키워주죠. 그래서 이게 아주 낡은 과거에 자신들이 책으로만 배웠던 낡은 구조나 프레임 안에서만 이 전쟁을 해석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릭이나 광고와 연결되는 상업주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 의견 제시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 다행히 오늘 네. 그래도 빨리. 네. 그래요? 나도 시간 지금 봤네. 깜짝이야. 네. 자, 국제기자연맹 IFJ가 2019년에 채택한 글로벌 저널리즘 윤리 광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꼽아왔어요. 첫 번째, 사실 확인이 속보보다 우선된다. 빨리 내보내는 것보다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이거는 꼭 전쟁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참사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어떤 사상자 숫자에 집착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 늘 발생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국제기자연맹에서는 저널리즘 윤리 강령에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폭력의 피해자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보여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보도가 증오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앞선 재래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과연 증오나 편견은 담지 않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려는 있었는가? 배려는 활활 쾅쾅 썼는데요. 그렇죠. 네. 활활 쾅쾅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 보도하기를 특히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에서 미국 측이나 이스라엘 측 주장만 인용하고 하메네이 재산을 가십거리로 다룬 게 이런 원칙들을 다 뛰어넘은 것이다. 그리고 역시 언론도 이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사고라고 보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사건입니다. 네. 전쟁 범죄의 사건이라고 보도할 수 있는 거고 전쟁 범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해줘야 돼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 재래 언론들은 평화적인 저널리즘을 좀 추구를 해봐라. 전쟁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촉진자가 좀 되어봐라 이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독자적으로 좀 우리 언론도 아니 KBS 같은 경우에는 좀 독자적으로 국제보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자본이 되거든요.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방송 세계는 지금 저 생방송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 보면서 다는 댓글의 절반은 뭐게요? 수신료 안 아까운 프로그램.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신 의존도도 좀 낮추고 현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통신원들도 많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알자지라처럼 디지털 기술로 팩트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통신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가지고 풍부한 보도를 하든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보도 윤리 기준 좀 제발 지켜줘라.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는 그 공통적인 거는 우리 영식 앵커님이 다 해주셨고 제 마무리에는 그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요? 이게 전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피해, 사람의 생명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는 반복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껏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저는 꼽았던 게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항상 반복되던 건데요. 참사를 뭐 보상이나 정치나 유가족 때리는 걸로 틀어버렸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 영상, 인파 밀집, 외신 반응 뭐 이러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죠. 세월호 참사가 터진 날 오후에 수혜주 관련 기사들 나왔어요. 맞습니다. 보험 관련 기사 나왔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이란 이전의 전쟁도 마찬가지네요. 그 트럼프 한마디에다가 이제 코스피를 버무리고 방산주 프레임,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거 나쁘지 않잖아. 우리 정도 해도 되잖아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피해자나 뭐 구조적 책임 같은 거는 주변뷰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정권, 시장, 물론 국내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 정권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네. 시장이나 투자자 시야에서만 뭔가 사건이 재단되고 있다. 그런 문제. 그래서 내수용 권력이라거나 시장 친화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너무나 많다. 그래서 때로는 좀 천박하고 너무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정리해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사실은 뭐 이제 오늘 전쟁과 아니라더니 왜 말해요? 전쟁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보도 채널을 12년을 넘게 다녔으니까요. MBN이 4년이고 연합뉴스TV가 8년인데 12년 동안 다니면서 참 많은 속보들을 다뤄봤는데
전쟁 관련 속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 지구촌에 터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내에서 참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일보에 집착하는 우리 언론 재래 언론들의 습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제 뭐랄까 이 일보로 접해 들어오는 소식 중에는 몇 명 사망, 몇 명 중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그냥 감히 숫자로서 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 미디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속보로 뭔가를 잘못했다가 언론사에 불나게 전화 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애가 거기 있어요. 진짜 이 보도가 맞습니까? 라고 연이어서 전화 와서 전화통이 마비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그것이 전쟁이든 참사이든 무엇이든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신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아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동업자들끼리 만나서 이 일의 가치관과 도덕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술이 뭡니까? 커피같이 못 마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언론이 그 사람들에게 크레디빌리티를 잃어버릴 때는 그 가치관과 도덕을 잃어버린 때가 먼저 그 순서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낮에는 보통 제가 이제 버거집에 가서 오더로 이제 픽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시간을 아끼면서 밥을 먹는데 햄버거를. 차에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다가 오더 번호를 기다리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천역 앞 광장의 유튜버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 아, 진짜 어마어마한 명제다 이건. 와, 갑자기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저는 하지 말자고 다짐한 걸 자꾸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모두가 있지만 바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 돼야겠다.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 노력이 반복되면 그 결과는 뭐죠? 바지를 입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옛날 패션 용어로 힙허거가 되었다가 나중에 끝도 없이 내려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겠죠. 예. 종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은 그거입니다. 종교는 성기 같은 거다. 그걸 가지고 네가 뭘 해도 좋아. 하지만 내 아이 앞에서 꺼내면 죽여버리겠다. 예.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진행자도 주식하고 다들 주식하고 나도 주식하는데 우리가 나쁘다는 건가? 아닙니다. 꺼내지 않을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가치관과 도덕은 필요하다. 근데 개인 주갤러가 아니라 언론이 그걸 할 줄 모르면 어떡하나? 그럼 최소한 점점 그들은 부천역의 유튜버들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부천역의 유튜버는 어떻게 먹고 살죠? 이걸 다 내려놓은 대가로 가장 저열한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은 대중의 수준은 진짜 낮다. 그건 선우가 바뀐 말이에요. 네가 수준이 낮으니까 대중 중에 일정 비율로 있을 수 있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죠. 피를 보는 걸 좋아하고 시비 거는 걸 보는 걸 좋아하고 성행위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죠. 우리는 오디언스를 누구로 설정하길래 보도를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숫자의 오디언스가 더 많은데요? 그게 우리 사회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크게 얻을 수 있지 않다고 정치인들이 자신 없어 해서 평화유지권을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하고 반전 성명을 내지 않은 것도 쉽지 않아 해요. 우리나라 주류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 이유가 저는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바지를 열심히 입어줬으면 사람들도 정치의 대명제로 반전도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이게 위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빤스 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녔거든요. 맨날 빤스 벗고 돌아다니니까 지가 벗은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지를 입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저 배워갑니다. 저 어디 귀한 장소 가면 수준이 높은 요렇게 얘기하겠. 나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끝난 상황에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지 왜, 않았는데 해도 돼요? 해요. 뭔데? 제가 이제 26살쯤에 네. 기자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2년 정도 기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경찰서를 가면은 제보 파일을 뒤져가지고 밤사이에 들어온 제보철에서 제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단신감이 되거나 리포트감이 되는 거를 찾는 게 이제 제가 배웠던 사회부 이제 신입 네. 기자로서의 일정이었어요. 사스마리 초기 맞아요. 작업.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전 되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류애가 작동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뭐 제보 파일을 보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기사감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바로 안 된다고 킬당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사람 죽었어?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근데 적어도 단신이라고 쓸 거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심각한 사건이어야 되니까 그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중상해를 입었거나 그 중상해가 맞아요. 끔찍할 정도로 중상해여가지고 어디 실려가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사회부에서는 처음에 기사의 가치가 있다라고 배웠던 그 선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던 언론사 사회부의 사스마을의 초기 단계는 그 사건 보고를 했을 때 육하원칙도 보고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에서는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사람이 죽은 건 맞아?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이런 거에 이제 자꾸 몰입을 하다 보니까 바지 내려간 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식 앵커를 제가 괜히 히트제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박영식 앵커는 유행어도 있어요. 뭔가요? 어떤? 저는 라이브 하니까요. 아무도 전 처음 듣는 유행인데요. 저만 빼고 좀 박영식 유행인가요? 앵커 팬 여러분, 저 박영식 앵커 속옷까지 알고 있을 것 같죠? 그 저런 말을 어디서 생각해냈을까? 아, 데스크한테 저런 말 많이 들었구나. 님 왜 이렇게 나이브함? 이런 말 많이 들었구나, 데스크에서. 그거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박나이브입니다. 그 나이바다는 얘기 한참 할 때 그때구나. 네. 들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예. 우리 다음 주에 주제 없으면 아까 밖에서 박유진 PD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연쇄살인범 얼평하죠, 요새 언론이. 나 진짜 그거 할 얘기 많은데. 그거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갑시다. 그거 바로 가야겠네. 진짜 토할 뻔했어요. 미친 거 심지어 같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역사도 말할 수 있어요. 언론이 언제 또 이런 짓을 했는가. 옛날에 무슨 팬클럽 생겼다면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얘기할게요. 네. 예를 들면 사람 이름 박아놓고 연예인 이름 박아놓고 연예인 땡땡땡 집 예를 들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여기까지 제목이야. 드라마 내용 아니야? 아니야. 제목 이렇게 하고 나서 클릭을 해. 들어가잖아. 점점점 3주년. 진짜 짜증난다.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 아니 지금 당장 오늘 돌아가신 것처럼 보도해놓고 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뒤에 점점점 5주기 이지랄. 저희 지난번 설날에는 연예인 부부의 아기가 죽은 것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사가 제목이었는데 클릭해서 보면은 개가 죽은 지 2주년인. 반려견 맞죠? 네. 진짜 그거 너무 짜증나요, 진짜. 너무하나. 아무리 클릭베이트라고 해가지고 미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사람 아닙니까? 제레미디어 연구실은 뭐 끝날 리가 없습니다. 할 게 쌓이고 쌓였거든요. 기초평론가 박영식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